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코로나 해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침을 튀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괜히 나 때문에, 왜냐면 저는 사람 되게 많이 만나보거든요. 오늘도 이제 거래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 때문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사진상이랑 틀린 얼굴이 밝혀지는 게 그래서 우선은 쓰고 있을게요. 분위기 봐갖고 저도 이게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서 할 수 있는 시기에는 할게요. 기출문제 저희 풀이 시간인데, 저는 그래요. 기출문제를 사실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제 시험 보기 한 지금 정도 수준에 풀면 못 풀어야지 정상이라고 봐요. 못 풀어야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는 걸 싫어해요. 의미도 모르고, 그 좋은 문제를 아무리 학원 강사가 문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출보다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고 3개월 이상 심사숙고해서 만든 문제를 아무리 강사들이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그 논리상 구조를 베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물론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변형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문제를 내가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봐버리면 답지를 보는 순간 애워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영원히 애워버리는 그 함정에 빠져.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 때 봐서 자기 걸로 이렇게 좀 흡수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을 좀 남들보다, 그러니까 타 학원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애초에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풀어라. 결국엔 풀 건데 이왕이면 나중에 풀어라. 그리고 좀 기출 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출제위원들의 그 논점들, 그걸 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제 문제도 23회부터 했던 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연역을 차례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33회, 32회를 풀면 최근에 그 기출에 대한 어떤 형태나 유형들을 파악하기는 쉬운데, 기존의 감정평가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갔는지를 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라고 그래서 사실 버릴 문제는 없어요. 버릴 문제는 없고, 그러니 23회부터 천천히 한 주씩 분석을 해 가면서 한번 출제위원들의 논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무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저희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들어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선 파본 검사라고 해요. 보통 파본 검사. 저는 그 시험의 당락은 그 파본 시간에 그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실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파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법규 이론 같은 경우는 두세 쪽밖에 안 되니까 파본 시간을 줘봤자 30초에서 1분 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거든요. 대신 실무는 조금 많이 줘요. 그러면 그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각 물음에 대한 내용을 대강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다.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다고 결정을 해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어떤 논점에서 그 시험 당시에 어떤 그 중요한 논점들이 이슈화되어 있었던 논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물음에서 보고 대충 느낌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 분량 수를 보고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풀어본 사람들은 그 전략 없이 계속 기출을 반복해서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다음부터 푸실 때, 들어오셨을 때 5분 빨리 오셔갖고 봤던 문제라도 그 5분 동안 한번 파본 검사하는 시간과 똑같이 덮어놓은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문제 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뭘 세워야 되냐면 문제 풀이 순서를 파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33회는 진짜로 변론을 할게요. 33회는 변론을 하고 그 이전에 있는 문제들을 사실 모든 넘점을 다 건드리고 숫자까지 다 맞추기에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물론 1, 2등은 그럴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근데 우리는 1, 2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1, 2등으로 합격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실무는 70점도 맞을 수 있고 40점 꽈락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전략을 그에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좀 손가락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개념적으로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앞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왕이면 1번을 먼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1번을 논점 파악이 어렵다. 그럼 4번부터 풀어야 되지. 근데 4번은 문제가 10점으로 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10분 만에 풀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문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쭉 풀어오면서 뒤에 있는 10점짜리 문제는 사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8분, 7분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앞쪽으로 배치했다고 해서 그걸 10분 만에 다 하면 한 2, 3분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니 4번 문제를 내가 앞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숫자도 맞춰야 돼. 이미지상의 싸움이거든. 4번 문제 딱 썼는데 숫자 다 틀렸어. 얼마나 이미지 안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1번 문제를 앞으로 하되 내가 정 못 풀겠으면 4번 문제. 그리고 23회나 그 20회 때 그리고 30회 초반까지만 해도 결국에 가장 그 시험의 당락을 좌지우지했던 문제는 보통 2번이나 3번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 자료의 해석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2번과 3번에 배치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뒤쪽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 생소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면 배점이 20점, 30점 주어지는데 40분, 30분 걸리죠. 그러면 그의 시험 이제 좀 후달리죠. 점수대가 실무가 보통 한 45점에서 50점대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빵을 해줘야지 타 과목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200명 안에 들면서 문 닫고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배치, 전략적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에서 고득점도 받고 꽈락도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득점 받았을 때는 어떤 전략이었냐면 공부 안 하고 들어갔어. 근데 문제를 쓱 봤을 때 대충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안에 있는 세부 내용도 다 틀렸거든요. 그래도 그 목차의 흐름과 전반적인 문제 1번부터 4번의 흐름을 쫙 맞춘 거예요. 너무 마음 편하게 들어갔거든. 나는 이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합격할 마음이 초도 없었어. 그러니 실무 점수가 엄청 잘 나와요. 근데 꽈락 맞았을 때가 공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1번 문제, 2번 문제 풀고 제가 18페이지 썼어요. 18페이지. 너무 쓸 게 많았어. 나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 나 이거 다 알아. 네가 출제자가 뭘 냈는지 내가 그 논점 다 아니까 다 적어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과외불급이에요. 결국에는 100점에서 오버가 된 거예요. 내가 쓰면 뭐해? 아니 뭐 50점, 40점짜리 문제 1시간에 써갖고 뒤에 있는 20점짜리 문제 못 풀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문제 구성도 그렇고 내가 끊어야 될 부분은 끊어야 돼요. 그게 수험생들 입장인 거야. 공부할 때는 끊으면 안 되지. 끝까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때는 끊어야 할 건 딱 끊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번 문제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1번 문제가 몇 점 분량이 되는지 느낌상으로 알아요. 아, 이거는 50분에 끊어야 된다. 이거는 45분에 끊어야 된다. 라는 감이 생겨요. 23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1번 문제 계산까지 다 해서 한 48분 안에 적어도 50분 안에 끊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있는 문제가 엄청 어려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이때 당시 23회 들어간 사람들이 23회 다 유명하신 분들이 합격한 애죠? 아시나요? 이제 마지막 그 고수들이 나간 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 진짜 어려웠던 문제예요. 나름 어려웠던 문제. 여러분들 지금 봐서 너무 쉬워 보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무 문제, 기출 문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 잘 하시는 거는 첫 번째지만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 계속 얘기하지만 전략 잘 세우셔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기 문제 1번부터 다 풀었다. 1번부터 풀었다. 1번부터. 몇 분? 아까 50분 조금 안 걸리고 1시간? 1시간 그 몇 분? 44분 진짜 빨랐죠? 44분 몇 분? 55분 1시간 정도 넘어갔으면 사실 그 전에 끊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거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한 50분 안에 끊었다. 근데 내가 펜이 55분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 내고 끊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끊고 넘어가면 간점 1점, 2점 당하지만 뒤에 있는 문제 10번 문제 10점짜리 못 풀면 뭐죠? 그냥 빵점이에요. 근데 10점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기본적으로 3점, 4점을 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로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연습할 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왔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에다가 지금은 그럴 수 있잖아. 문제에다가 몇 분에 끊었는지 쓰세요. 1번 문제 했을 때 끊었던 그 시간대를 표시를 해서 그 시간대를 좀 줄이는 연습. 그리고 문제 분석 시간 있죠. 내가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분석을 했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 많이 봤으면 외웠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분석 시간이 10분이냐 12분이냐 8분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수준에서는 내가 8분을 줄 거냐 10분을 줄 거냐 12분을 줄 거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계속 본다고 그래놓고서 딴 얘기하고 있네. 자, 문제 총 페이지 수는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17페이지 정도면 그냥 무난한 페이지예요. 무난한 페이지. 그래서 보통의 페이지 수가 제공이 됐다. 근데 만약에 얘가 20페이지가 넘어가면 뭐죠? 사실 2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료의 선정에 대한 문제예요. 뭔가 제시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료를 어떤 거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적다. 어떻게 되죠?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실무 문제 안에서 이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풀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차라리 자료 선정하는 거는 그 선정에 대한 기준만 쓰면 뭐 거래 사례 등 표준지 등 이런 거 그냥 선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막 넘겨서 왔다 갔다 이것만 빨리 하면 돼. 근데 이제 페이지 수가 막 17페이지, 16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얼마나 어려워 그게. 그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 1.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17페이지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아마 1번 문제 페이지 수가 6페이지라는 걸 딱 보고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40점의 문제 1번을 내면서 페이지 수 자체를 6페이지밖에 제공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떡하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얘를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됩니다. 고민을. 그리고 자료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우선 많아. 너무 많다. 그림도 있네. 볼까? 한쪽, 두 쪽, 세 쪽, 네 쪽,
5, 6, 7. 문제 2번이 7쪽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야, 문제 2번 뒤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 자료 문제 2번 30점짜리를 주면서 이렇게 자료 많이 주고 해석도 주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그럼 얘를 먼저 푸는 순간 배점 오바 반드시 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이 좀 핵심이겠구나 보시고 전략을 짜시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바로 보여요. 얘는 개발 분담금에 대한 얘기구나. 요거 내가 암기 제대로 돼 있는 상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바로 풀 수 있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뭐죠? 그냥 망이지 뭐. 암기가 돼 있는 상태였어야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약술 형식으로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약술 잘 안 나와요. 최근 겨냥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형 문제로 나오는데, 사실은 계산형 문제 안에서도 약술 형태로 쓰게 나오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문제 1번에서 물음 1에서 2번에서 약수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23회랑은. 그거를 고려를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감정평가법인 갑평가사는 자산운용으로부터 감정평가. 자, 물음 1. 계약임대료 기준. 물음이 시장임대료 기준.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봤으면 아마 전대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문제 다시 풀어갖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나오면 전대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전대권. 제가 최근에 했거든요. 최근에 했었어요. 한 4천억짜리 정도 했었는데 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제시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머리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확 생각해 놔야 돼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안 나왔지만, 물음 3번에서는 순현재 가치, 거래 예정 금액과 이용하여 내부 수익률. 어렵죠. 그냥 여기 보는 순간 이제 좀 원래는 사실 멘탈 나가야 돼요. 시험장 안에서는. 그리고 물음 4에서 벤치마크 투자 수익률. 이때 당시에 벤치마크 투자 수익률 나오면 이제 이게 이해가 갈까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저희 시장에서 발표되는 이자율 있잖아요. 이때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할인율의 개념이고 요구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를 시험장 들어갔고 바로 알았었어요. 지금 다 알겠지,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는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멘붕이 갔을 거예요. 문제 4번 이거 과연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라고. 뒤에 보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개요, 자료 1, 자료 2, 시장 임대료와 관련된 자료, 자료 3, 계약 임대료와 관련 자료. 그리고 나서 자료가 끝납니다. 너무 주어진 자료가 약해.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개요. 이 문제에 대한 출제 배경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10년도라서 임기정권에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악화 상황에서의 대형 오피스 빌딩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시장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얘 계약 임대료가 높은 상태예요. 그럼 괴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시장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내 우량 임차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장에 있는 임대료보다 높은 상태의 임대료를 받아요. 그게 계속될 여지가 좀 있고, 그럼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가,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낮아져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순수익에 대한 대비되는 수익률도 투자 수익률의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이자율에 대한 개념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산정 기준도 달라져요. 투자 가치로 갈 건지 시장 가치로 갈 건지. 그리고 그 각각의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된 금액과 거래 예정,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려고 그러는 금액 자체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시장임대로 기준으로 했을 땐, 시장의 악화된 상황을 봤을 땐 할인율이 분명히 높겠죠. 위험률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거래 예정 금액과 제시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타당성 있는가? 아니다. 내가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계약서상에서 뭐 임대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우량 임차인이 임차된 상황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이 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할인율도 우량 임차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률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높아지고 DCF사 관계상.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냐를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물음 1에서 보시면 사실 계약 임대를 기준으로 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얘 그냥 DCF법을 풀어라요. 우리가 열심히 배운 수익 분석법에 대한 환원법에 대한 얘기를 풀어라. 이거의 문제고 물음 2에서는 시장 임대를 기준으로서 감정평가하시오. 15점. 핵심은 이 문제 1번의 핵심은 뭘까요? 물음이 몇 번일까요? 결국 1번 문제와 물음 1번과 물음 2번의 문제는 네가 감정평가를 할 때 DCF법을 활용하는 너의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 1과 물음 2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변별력이 없어요.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핵심적인 내용은 물음 4번이에요. 이 물음 4번을 내가 풍부하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다. 답안에. 숫자가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했네? 제시. 좀 제시했어요? 조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감정평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숫자 싸움 아니에요. 사실 숫자 싸움 아니거든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숫자 싸움은.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근거가 무엇인지라는 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물음 4에서 무려 10점의 배점을 주고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타당성, 그 매입 타당성을 분석하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힘은 결국엔 4번에서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과 현 개별 부동산에 대한 상황이 지금 괴리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터리스에 대한 얘기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스터리스. 사실 이 정도 규모급이 되면 그 자체적으로 부동산이 자기네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갖고 다시 계약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그 소유자가 갑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량 오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맡기면 어떻게 돼? 돈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관리사인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여기서 마스터 리스를 하고 다시 개별적인 계약을 하는 형태예요. 실제로 오피스 시장에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 푸는데 조금 쉬웠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23회 같은 문제는 우리 평가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수험생한테 물어보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고 해결을 어떻게 해가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좀 확연하게 났을 것 같습니다. 자료 1에 대한 이제 문제를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의 업무시설 그리고 지상 20층에서 지하 5층 꽤 크죠. 1999년 12년 된 거고 거래 예정 금액이 우선 2,750억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2,750억? 지금으로 한 사람이 한 5천억 넘겠죠? 그쵸?
지금 12년보다 제가 12년도에 목동 아파트 살려고 그랬을 때 20평이 4억 정도 했거든요. 최고점 찍었을 때가 15억 찍었어요. 한 4배 정도 올랐겠죠. 그러면 이것도 4배만 해도 1조 가까이 되겠네요. 뭐 1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거래 조건은 없고, 거래 예정 시점,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지급 조건 보시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됩니다. 토지 건물 배분 예정 금액, 부가가치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배분 예정 금액도 보통 계약서상에 명시를 합니다. 시장 임대료 관련 자료, 보증금 쭉 보시면 되시고, 소비자 물가 중에서 높은 율, 그리고 읽어보시고 보시면 얘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 문제에서. 요 세 줄.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회복 지원 창업률 낮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계속 악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악화 상태에 있다는 거를 단 세 줄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자체는 침체되는 상황이다. 자료 4배 보시면 이제 계약 임대료, 계약 임대료와 관련돼서 자료가 나옵니다. 계약 임대료는 보시면 양호한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어 오피스 빌딩 하위 실장의 공실 및 대송 충당금 비율에 비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여기는 임차인의, 흔히 말해서 이런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임차인의 질이 굉장히 우수한 상태예요. 그럼 과연 이 침체 상태인 시장 임대료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그 임차인의 특수성 때문에 이 괴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의견 부분을 한글로 작성을 하고 PDF 뜰 때 지워졌나 봐요. 제가 시험 끝나고 내일 가서 바로 수정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올려놓고 공지를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자료 4에 보시면 공통 자료 나옵니다. 공통 자료 같이 쓰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F 같은 경우에는 저당 지불액을 고려를 해서 BTCF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큰 물건을 왜 BTCF라고 NOI 기준으로 DCF를 때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우선 2,700억 정도 들어가는 빌딩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타인 자본은 흔히 말해서 은행에서 한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요. PF 같은 경우에도 그 주관사인 증권회사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다 쏘지 않아요. 얘네가 제2, 제3에 있는 투자자들 아니면 기관들을 통해서 모아요.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대출 형태로 빌려줍니다. 근데 그것도 증권사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도 들어가고 각각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내가 100억 할게, 내가 100억 쏠게, 내가 10억 쏠게. 생각보다 큰 손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쏘면 그분에 대한 이자, 또 A에 대한 이자, B에 대한 이자 각각 다 달라요. 제시하는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 급의 오피스 빌딩은 자료를 절대 외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저희한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4천억 정도짜리 마트 스케일을 하는데 자료가 안 와. 절대 안 와요. 특히 이 자본 구성,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평가사들한테 올 수 있는 자료들은 임대 내역까지는 와요. 그렇기 때문에 NOI를 기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OI를 기준했기 때문에 할인율 뭐 썼죠?
할인율을 뭐 썼죠? 그렇죠. CAPM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타인 자본을 DS에서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인율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WACC를 가지고 와서 타인 자본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구성은. 그러니 내가 구하는 DCF도 내가 기준을 하는 이익이 순수이익인지 BTCF인지 ATCF인지에 따라서 그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WACC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개념상으로 좀 들어가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거 그냥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제 나오니까 흐름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흐름대로. 채권금리, 벤치마크 투자 수익률. 처음 이거 문제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투자 수익률이 도대체 어떤 수익률에 대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23회는 안 들어갔었는데 열이 받아서 어쨌든 얘를 요구 수익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맞게 NPV와 IRR을 비교해서 나의 거래 예정 금액과 같이 매입 타당성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오피스 시장은 실제로 그 권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임대료의 차이가 커요. 임대료의 차이가 크니까 그 수익률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영업 경비 쭉 그냥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WACC로 할인율을 결정하고 적용하는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WCC를 각자 시장 임대료와 비교할 때와 계약 임대료를 비교를 할 때 당시에 물론 이거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시장 임대료가 할인율이 반드시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야 돼요. 시장 상황이 악화돼 있으니 당연히 높겠지. 그쵸? 그러니까 계산상의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구성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좀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가액이 좀 더 낮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1000억대니까 아마 시간상 문제가 됐으면 저 같으면 시간상 문제가 됐으면 시장 임대료를 구하고 계약 임대료를 조금 더 그냥 흔히 말해서 가라를 쳐서 올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워낙 뛰어나셔서 이 시간을 43분 만에 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니 저는 야 이거 43분 만에 못 풀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좀 갖고 가면 가르치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 기준으로 한 가액보다 더 낮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꽈락이에요. 얘는 개념도 모르는 거야. 가락을 치더라도 그래도 위아래는 알고 다 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여주면 안 돼요. 뒤쪽으로 보시면 IR 뭐 기출환원율,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속 시장은 악화되는 상태이다.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출제자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유기간 5년. 흔한 얘기들. 자, 그리고 할인율과 기별 개수 줬어요. 사실 풀 때는 저희가 계산기를 통해서 할인율 DCF 바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상. 근데 보여줄 때 얘 개수 왜 줬을까요?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무진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대형 오피스 빌딩 실제로 감정평가할 때 DCF법 써요. 저희가. 그래서 NOI까지 산정을 하고 여기서 R을 예를 들어서 6%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를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얘를 바로 효과 넣어갖고 계산기를 떼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로 써요? 보통 이 정도 하면. 프로그램 뭐 쓰죠? 엑셀 써요. 엑셀 쓴단 말이야. 그래서 1.06에 1, 1.06에 2. 얘를 바로 갖고 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평가 계수가 0.95, 42, 뭐 0.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NY가 뭐 3,000, 3,200원. 얘랑 얘랑 곱하는 형식으로 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쓸 때랑 저희가 엑셀로 했을 때랑 가격이 틀려요. 살짝 오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 만드시는 분이 실제로 엑셀 시트를 짤 때 이렇게 짜고 한 거를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얘를 썼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는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기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돼. 근데 보여줄 때 뭐죠? 네가 이렇게 냈잖아. 네가 분명히 형과계수 줬잖아. 그럼 나도 이 형과계수 쓸게. 그래야지 입법을 좀 받아요. 여러분 1점 때문에 시험 떨어지잖아요. 1점이라도 더 잘 받으려면 이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안지를 볼게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1번 40죠. 저는 이제 개요 같은 부분을 되게 길게 쓰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꾸 틀려. 어디선가 틀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쓰는 편입니다. 물은밀, 계약임대료, 기준. 할인율을 먼저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먼저 씁니다. WACC, 자기자본 비율 40%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율들, 뭐 보증금 운영이율이든 기출 할인율이든 그래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요. 그래야지 뒤에 식이 틀렸어도 나는 알고 있는데 계산해서 좀 틀렸어요. 계산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죠.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틀려도 봐주세요. 라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 연계의 현금 흐름. 이 문제에서는 사실 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거나 아니면 거래할 때 보통 연면적 기준으로 해요. 니네 평당 얼마 하냐? 평당 얼마 하냐? 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시장 상황이, 시장에 대한 관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임대 면적이 곧 연면적 기준으로 임대를 하거나 거래할 때도 연면적 기준을 한다. 그 정도는 이제 머리에 넣어 두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뭐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쪽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보증금 운영 현금 흐름표.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나 문제 이거 엑셀로 짜고 풀면서 이거 현실적으로 못 써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PGI 거, 연기 거까지만 이제 1기로 가야 되겠죠. 저희는 연기 돼 있는데 1기 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가르쳐야 돼요. 이거 실제로 다 못 쳐요. 중간에 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기 한 거에서부터 그냥 변동률 해갖고 쭉 넣어버리세요. 변동률에서 넣어서 하고, 중간인 한 3기 정도에 대한 NOI를 가지고 산정된 환원율로 바로 직접 환원법으로 해서 금액을 통으로 한번 구한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있을 땐 다 구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기는 썼는데 현가기수 이거 못 쓴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특출하면 뭐 쓰시겠지만, 제 실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 시간 내에 이 DCF법을 다 들릴 수가 없습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DCF법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시 저희 수험생, 왜냐면 작년에 너무 쉬웠잖아요. 솔직히 작년 되게 실무가 쉬웠어요. 실무가 쉬웠으니까 한번 니네 엿먹어보라고 해갖고 DCF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왜냐면 호텔, 물류센터, 대형 부동산들, 오피스 빌딩, 얘네들이 최근에 되게 그 코로나 이후에 한번 확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물량들이 좀 많았어요. 물량들이 많아갖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지 않을까
합니다. DCF법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0명, 2000명 중에서 1000명 떨어뜨리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단한 방법.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너는 그래도 기본을 하는구나. 한 50% 안에는 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DCF법이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답안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답안지 보시면서 그냥 다 풀어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될 거고, 기말 복귀 가액이나 계약 임대료 기준에 대한 답안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4번 문제에 대한 물음 4번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와갖고 첫날 수업부터 아주 찐발 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빨리 수정을 해서 쉬는 시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 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올려갖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1번 이 물음사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멘탈이 털렸어. 지금 내가 멘탈이 털렸어.